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제도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저희 과정법까지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과정법까지 마무리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토지제도야. 그래서, 전시과 얘기였어요. 그래서 태조 때 역분전, 그 다음에 경종 때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역분전 같은 경우에 교육공신들한테 상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이 뭐냐면 관품에다가 뭐도 고려한다? 인품도 고려한다. 이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가 되면서 뭐가 빠지는 거야? 인품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오직 뭐만 고려한다? 관품만 고려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해과, 군인전 뭐 이런 것들 규정이 되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정전시과인데 이 문종 30년 경정전시과는 자, 이제 누구한테만 지급하는 거야? 현직관리에게만. 그러니까 여기 누구 빠진다고요? 전직관리 빠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공음전이나 별사전시가 자, 신설되고 한해과는 폐지된다. 그 다음에 전시과는 그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지급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급량은 무조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줄어드는데 누가 더 크게 줄어? 하급관리가 더 크게 줄고, 그 다음에 전지보다는 뭐가 더 크게 줄어? 시지가 더 크게 준다. 기억나세요? 네. 자, 지난 시간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시과의 붕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토지 종류 좀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제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그래서 토지 종류만 좀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시과상에도 토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전법에도 보면 여러 가지 토지의 종류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전시과의 토지의 종류를 전통적으로 시험에서 엄청 물어봐. 그리고 이건 너무 기본에 속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단순함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과전법상에도 사실은 토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잘 안 물어봐. 그래서 그 내용까지 보면 사실은 공부를 깊이 하신 사실은 심화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과전법상에서 토지 종류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고려 전시과상에서 토지의 종류야. 여기까지 됐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첫 번째는 과전인데 설명 안 할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과전 계속했어. 되시죠? 또 안 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공음전. 공음전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5품 이상의 고관들이 받는 혜택이야. 뭐가 가능해?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장전. 자, 내장전은 어떻게 되냐면, 자,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뭐 뒤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이게 장처가 뭐냐면요. 이게 특수행정구역이야. 특수행정구역. 됐죠? 그 특수행정구역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향소부국이라고 말하잖아. 그 향소부국 말고도 특수행정구역이 뭐가 있냐면 역과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과 처가 있어요. 근데 역과 진은 뭐냐면 교통의 요지에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과 처는 뭐냐면 왕실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설정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내장전에 뭐를 설치하냐면 장과 처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왕실의 경비를 만들어내는 거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인전입니다. 자, 한인전은 사실은 학계에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학계에 논란이 있는 너무 디테일한 사항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인 설명은 이거야. 뭐냐면 해볼게요. 육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가 관직에 오르지 못했어. 그런데 현재 한가해. 그럼 안타깝지. 아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야.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 안 보고 그냥 무시험 등용이야. 그러면 뭐 나는 집안 백 믿고 우리 집 원래 금수저니까 그냥 있어도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6급 이하의 관리야. 그러면 저는 그 혜택이 없죠. 그럼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한가해. 안타깝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했던 직역을 세습하면 토지를 세습시켜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한인전이라 그래요. 됐죠? 이게 한인전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요즘에 학계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인전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한인전은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전시과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 고려는 특이한 시스템이 있다 그랬잖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그랬죠. 공무원이 500명 필요하면 1500명 뽑는다는 거 기억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넣다 뺐다를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현재 업무를 보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 직관. 그 다음에 대기발령으로 빠지면 뭐라고 불러? 상관. 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기억 잘하시네요. 자, 잘하는데? 자, 그렇지만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 그만할게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상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한인전에 대한 또 다른 학계 학설은 뭐냐면 사실은 상관 중에 하급관리, 그걸 동정직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워지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상관들한테 사실은 지급했던 토지가 아니냐라고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어요. 여기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자, 결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학계 충돌나 있는 학설을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됐죠? 학계 학설이 서로 다른 이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맞다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험에 사실은 한인전에 대한 설명으로 유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가 관직에 오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있던 직역을 세습하면 토지 세습받는 게 한인전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자 말씀만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전은 뭐냐면요. 자, 구분전은 이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하급관리나 하급군인이 만약에 뭐 업무를 보다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사망 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걱정하지 말아야. 당신들의 가족은 누가 지켜준다? 국가가 책임질게. 뭐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급 군인으로 징발이 됐는데 이 거란족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만 명이래. 그러니까 진짜 미친놈들 많이도 왔죠. 근데 내가 필이면 나가게 된 거야. 그럼 난 끝장이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내가 얼마 전에 셋째 애가 태어났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첫째, 둘째, 그리고 얼마 전에 셋째 태어났다니까. 그리고 내가 군대 징발돼서 지금 거란족이 쳐들었으니까 나간 거야.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우리 지휘관이 뭐 돌격 앞으로 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내가 그 말이 귀에 들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는 애기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새아이의 아빠야. 그래서 반드시 뭐가 목적이에요? 살아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 이해돼? 그럼 나는 어떡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제대로 싸우겠어요? 막 소리만 막 엄청 지르겠죠. 막 우와 근데 뭐 어떡하면 계속 피하는 거야. 그러다가 틈 봐서 그냥 피 묻히고 쓰러져 있는 거야. 이해돼요? 중요한 건 거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아이의 아빠인 제가 살아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구분전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만약에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네 가족은 누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진다야. 자, 이게 뭐라고요? 구분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한 게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인전과 외역전인데, 자, 군인전이랑 외역전은 이게 나중에 사회사랑도 그대로 연결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사실은 중류층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성격이 유사한 게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인전이야. 여기까지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직역을 세습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을 제가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주었던 토지를 누구한테 세습시켜? 저한테 세습시켜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가 군인전과 외역전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군인전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인데 제가 아들인데 군역을 세습한다.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주었던 군인전을 저에게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외역전은 뭐냐면 향리에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향리인데 예를 들어 아버지의 그 업무가 끝날 때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했던 직역을 잊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주었던 토지를 저한테 세습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군인전, 외역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야? 이게 중인층들이지. 중인층들에게 직역을 세습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별로 안 어렵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별사전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다. 자, 승려와 풍수지리업자. 됐죠? 끝.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할 때 뭐까지 했냐면 이것도 했었는데 여러분 조선에도 별사전이 있다 그랬지. 조선 별사전은 기억나요? 조선 별사전은 고려 별사전이랑 뭐가 다르다 그랬어? 예, 조선은 준 공신들한테 준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했잖아. 자, 그리고 3대 세습까지만 허용한다. 그래서 똑같은 별사전인데 예, 고려랑 조선의 별사전이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의전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주냐면 관청한테 줍니다. 관청. 그래서 이걸로 관청 경비 마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원전은 그대로 갈게요. 그냥 사찰한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민전은 앞에서 다 했어요. 자, 뭐 얘기하는 거야? 개인의 사유지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끝.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시과의 분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시과의 분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저희가 수업 끝나기 전에 요 얘기를 하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에 살짝,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끝냈잖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토지제도에서 여기가 마지막 고비야. 그러니까 여기가 좀 까탈맞아. 됐죠? 그러니까 얘만 넘어가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과전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전시과를 세게 하고 왔기 때문에 과전법은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됐죠? 그러니까 자, 요것만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지제도 할 때 그 전시과가 약간 제가 어려운 얘기까지 했었어.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차피 토지제도의 문제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조권이 문제를 일으키든가, 그러니까 전주정객제에서 문제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토지의 소유권, 그러니까 지주전호에서 땅 주인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 그랬잖아. 이 말은 기억나? 그러니까 어차피 토지제도의 문제는 수조권 문제 아니면 소유권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시과가 완전히 붕괴되면 결국 과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문제를 바로 잡는 거야. 그래서 수조권은 수조권으로 받을 거고 소유권은 소유권으로 받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게 1391년 과전법의 시행인데 과전법 시행 전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조권의 문제인데 수조권의 문제는 귀족이 토지를 이제 독점, 세습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전시과에서 이거 기억나? 전시과상에서 과전은 내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납하는 게 원칙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반납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과전은 여러분 직역에 대한 대가잖아. 월급이지. 이건 뭐가 아니야. 가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재산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세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그걸 세습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집안의 재산이 됐잖아.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로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돼서 고려 말이 되면 거의 파탄에 이르러요. 지금 이 표현이 딱 국정교과서의 문장이야. 됐죠? 그래서 이제 수조권들이 무너지니까 이 수조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 도대체 지금 말했던 저 문제가 무슨 말이니? 그걸 사료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밑에 사료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고려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료야. 자, 지금부터 사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고려말 조준 등이 아내기를. 조준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혁명파사대부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정도전, 조준, 남은 뭐 이런 인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잖아. 그중에서도 특히 조준 그러면 여러분 뭘 꼭 기억해야 되죠? 조준이 썼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잖아. 뭐야? 경제육전. 기억나세요? 경제육전이 뭐더라? 이성계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면 정도전이랑 조준한테 각각 숙제를 내주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기본 법전을 만들어 와라. 그런데 원래 그 삼봉 정도전이 워커홀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것밖에 몰라. 그냥 뭐 책만 보면 그냥 막 싸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시켜놓으니까 당연히 정도전이 제일 먼저 만들어 왔어. 이게 조선 경국전이야. 그런데 조선 경국전은 이성계가 선택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다가 사실은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조준이 경제육전이라는 법전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성계가 어떻게 하냐면 태조 이성계가 그걸 선택하죠. 그래서 조준의 경제육전이 경국대전 편찬 전까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조선의 기본법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준 그러면 경제육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고려말의 조준 등의 아래기를 태조께서 즉위한 뒤에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누구야?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누구야? 이성계.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상황이 고려 말이거든요. 고려 말이라고 그러고 시작한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이성계 그러면 야, 영모의 물이죠. 영모의 물이야. 구족을 멸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누구야? 네, 당연히 태조 왕건이죠. 자, 계속 갑니다. 자, 태조 왕건이 즉위한 뒤에 최근에 민에 대한 수탈이 심하대요. 그러면서 왕건이 뭐라 그랬냐면 자, 너무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까 얼마만 거더라? 수왕양의 10분의 1만 거더라. 이거 우리 배웠는데. 자, 태조왕건 그러면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취민, 유도. 백성을 취함에 있어 정도가 있어야 한다. 기억나세요? 그 태조왕건의 취민, 유도가 뭐야? 10분의 1 이상 걷지 마라. 맞아요? 그 얘기 나왔네요. 자, 계속 갑니다. 라고 하셨대요. 자, 그 다음에 중략이야. 중략.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예전에 태조왕건께서는 그랬는데 현재
근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근래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근래가 고려 말이죠. 지금 현재 조준이 말하는 시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근래 토지 일무. 여러분 일무라는 게 뭐냐면 넓이의 개념인데 몰라도 돼.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일결이라고 말하는 그 넓이의 개념이랑 똑같은 얘기야. 이해되셨죠? 물론 기준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위라고.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런데 토지 일무의 주인이 5명에서 6명이야. 황당하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년에 조를 그래서 8번에서 9번을 와서 걷어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번만 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지 일무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 단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은 옆에 한마디만 쓰고 갈게요. 자, 토지의 주인은 소유권자를 말하는 거야? 수조권자를 말하는 거야? 아, 수조권자지. 왜냐면 요 단어만 갖고 몰라. 근데 생각해보면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여러분 소유권자가 5명에서 6명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확실해져. 그래서 이들이 조를 이렇게 걷어간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주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수조권자지. 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근데 좀 문제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근데 어떻게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 수조권자가 아니 어떻게 5명에서 6명이나 돼?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 토지가 있으면 소유권자를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림 바꾸지 않고 똑같이 그려볼게요. 갑. 우리가 첫 시간에 한 얘기야.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 누가 등장하냐면 을이 등장해. 그러면 관리을에게 자 국가가 월급을 줘야 되니까 월급을 이제 줄 때 이제 이 지급 과정과 수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라고? 수조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실은 토지제도의 가장 핵심 개념이잖아. 여기까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을한테 사실은 뭘 주는 거야? 조세 수취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관리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다루는 토지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딱 이 부분을 배우는 거 아니야. 여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봐요. 을이 세금을 수취하지. 그런데 을이 관직에서 물러난 거야. 예를 들어 은퇴한 거야. 또는 관직에서 물러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나면 을은 이 땅을 더 이상 과전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아니지. 여기까지 되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관리, 예를 들어 갑을병 정, 만약에 정이라는 관리가 여기에 과전으로 설정을 받았어.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조수치를 하러 누가 가는 거야? 그렇지. 새로운 관리 정이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이 가서 걷잖아? 그런데 을도 계속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의 농민이라면 만약에 내가 을인데 내가 또 갔어. 놀래겠죠? 절 보면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우리 왜 오셨어요? 그럼 뭐라는 거야 내가? 나야! 그러고 와서 걷어가는 거야. 이해돼? 더 끝내주는 건 뭔지 알아? 더 끝내주는 건 여기 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얘는 무대뽀야. 그래서 가서 그냥 걷어가는 거야. 농민들 누구겠죠? 농민들 놀래겠죠? 그래서 나리는 누구세요? 나야! 그러고 걷어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럼 잘 봐요. 지금 수조권을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 수조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지금 보시는 게 몇 명이야? 하나, 둘, 셋이죠. 그런데 실제로 고려말은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 그러니까 수조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농민한테 가서 조를 수취해가는 사람이 보통 토지 일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명에서 6명이야. 야, 농민들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더 끝내주는 건 뭐냐면 밑으로 와볼까? 밑으로 와보면 이 사람들이 1년에 걷어가는 조가 8번에서 9번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숫자도 안 맞잖아. 아니 토지 주인이 5명에서 6명이라며. 근데 걷어가는 건 몇 번? 8번에서 9번이야.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진짜 나쁜 놈이 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회 이상 간다는 얘기야 1년에. 됐죠? 그럼 내가 몇 달 전에 걷어갔는데 또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분이 진짜 놀라겠죠? 나 우리 또 왜 오셨어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왔어? 나야. 그러고 걷어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살지 못하고 사방으로 유랑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전의 폐해입니다. 사전은 기억나시죠? 자, 수조권을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누굴 준 거야? 개인에게 대리인으로 세웠던 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전의 폐해들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원래대로 와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반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사실은 이제 수조권을 통해서 농민들을 괴롭히는 현상.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봤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으로 가볼게요. 자, 소유권은 뭐냐면 일단 농장, 특히 농장은 원간섭기 이후에 많이 보편화되는데 검은세족이 가장 경제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농장을 확대시키는데 농장하기 전에 농장이라는 단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농장이 일반 대토지랑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할게요. 여러분 농장이 뭐죠? 농장이 뭐야? 무슨 뭐 사슴농장 그런 거 아니야. 자, 농장이 뭐야? 네, 농장은 자 일단 가장 기본 개념이 이거야. 토지와 토지 소유주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농장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일단 농장은 뭐야? 부재지주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대토지를 농장이라고 다 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봐요. 제가요 전라도 나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그 개경의 고관이야. 예를 들어 내가 뭐 중서문화성의 예를 들어 재신이야. 그런데 제가 대대로 저희 집안에서 물려받은 나주의 대토지가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개경의 고관이라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그러면 땅과 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소유주와 떨어져 있게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토지 관리를 위해서 그럼 내가 관직을 버리고 그럼 뭐 전라도로 내려가야 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전라도에 있는 내 땅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따로 관리인을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친인척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보내든가 아니면 우리 집 노비 중에 좀 똘똘하고 그 다음에 충성심이 강한 좀 믿을 만한 애를 하나 내려보내서 따로 관리를 시켜. 자, 그런 토지를 뭐라 그런다? 농장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개경에 사는데 개경의 대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건 농장이 아니야. 이해됐죠? 농장은 뭐야? 이제 이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부재지주야. 여기까지 된 거지?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농장은 원간섭기 이후에 많이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이 농장을 확대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 일단은 개간이야. 이거 여러분 조선에 가서도 똑같아요. 조선에 가서도 봐봐.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뭘 떠올리면 되냐면 그 한국 사회에서 한국 경제에서 IMF를 떠올리면 돼. 또는 경기 침체를 떠올리면 돼. 뭐 우리 계속 경기 침체인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잘 봐요.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잖아?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려 경제는 언제 다 무너지는 거냐면 대몽항쟁 40년 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야. 조선 경제는 언제 무너지냐면 외란 7년 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야. 이해되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라 설명 안 할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보세요. 그럼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잖아? 예를 들어 시스템이 다 무너지잖아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잖아? 그러면 정부가 뭘 하냐면 경기 부양책을 해. 경기 부양책.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경기 부양책을 하는 가장 전통적인 그냥 스탠다드한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경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야. 왜냐면 일반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뭔가 경제가 살아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경제가 한번 안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고 사실은 이제 가진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거든. 그리고 이제 계속 힘든 사람들은 더 많이 소외당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외란과 그 다음에 이게 대몽항쟁 이유가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버려진 땅이 진짜 많아. 버려진 땅이.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토지 주인 중에 대몽항쟁 중에 죽은 거야. 땅 주인이. 그럼 이거 땅 버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황무지가 되게 많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랫동안 버려져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토지 주인이 농사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어차피 해봐야 뭐 한동안 되게 농산물 작황 상태가 안 좋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니까 기업 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야. 여러 가지 뭐 면세 혜택을 준다라든가 또는 뭐 누군가 고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부담을 해줘서 이 기업들의 부담감을 낮춰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개간을 장려해. 그래서 만약 이런 버려진 땅을 개간을 할 경우에 그 이제 몇 년 이상 지나면 개간자의 아이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또는 일부
만약에 특정인이 버려진 땅을 만약에 내 땅을 내가 버려놨다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 일정 정도 예를 들어 면세 혜택을 주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이해돼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득권 세력들의 농장의 확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기본 토지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정부가 안 좋으니까 개간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 그러면 이런 개간에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였겠어?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힘든 농민들이 여기 개간에 참여할 수 있겠어? 왜냐면 이 버려진 땅 뭐 흙 골라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농사 지을 때까지 한 1, 2년 시간이 그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버텨? 아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개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되는 사람들이야. 이해되죠? 왜냐면 나는 먹고 사는 게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노비 뭐 노비들 보니까 니들 뭐 하기 못이 야 그럼 마당 그만 쓸어. 그래서 야 이거 빗자루 내려놔. 그리고 니네들 나랑 개간하러 가자. 그래서 내가 시킬 테니까 그 땅 좀 골라내고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외란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지주전호제가 언제 확대되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확대되는 거야. 고려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 시스템이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대모항쟁 이후야. 여기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리대. 뭐 고리대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사패전인데, 자, 사패전만 좀 설명하고 갈게요. 사패전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목이야. 그래서 사패전은 제가 밑에 사실은 그 사료를 설명하면서 살짝 주로 꺼내놨죠. 그래서 그 밑에 사패전 제가 따로 설명했는데, 자,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개간권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런데 이게 아주 특이한 지목인데 여러분 사패전은 약간 어려운 개념이야. 요거 약간 심화야.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그냥 들어두세요. 되셨죠? 그리고 실제로 기출도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사료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갑니다. 사패전은 개간권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아주 특이합니다. 이건 소유권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수조권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토지의 두 가지 원리를 다 주는 거야. 아주 특이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명 개간권이라고 불리우는 사패전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지목인데,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니? 이걸 다시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제가 다시 이어가 볼게요. 전쟁을 하면 조세 수치가 안 된다 그랬지. 조세 수치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거기에 근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토지제도 다 무너진다 그랬지.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정상적인 농사를 져? 그래서 여기 막 버려진 땅들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 버려진 땅에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금을 걷어요? 아니 농사를 지은 자가 없는데 아니 수확이 없는데 어떻게 조세를 걷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토지 제도도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지난 시간 얘기였어. 했던 얘기 지금 내가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공무원인데 여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당신 월급은 올해 내가 과전을 이렇게 설정할게.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과전을 설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구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가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월급 세금 거두러 가야 되죠. 그래서 갔더니 황무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장난하냐? 지금 장난해? 어디 가서 무슨 세금을 걷어? 이해돼요? 그래서 고려 정부가 이런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패전 근데 남발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패전이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정부도 일부 고관들한테만 준 거야. 왜냐하면 아주 고위 관료들, 예를 들어 2품 이상의. 왜냐하면 이 사람들 월급 액수가 많잖아. 여기만 좀 해결하면 나머지 하급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건 조금 숨통이 트이거든. 여기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분이 그 뭐 중소문화성에 만약에 재신이야, 만약에 고관이야. 그러면 이 사람 월급액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전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과전을 꽤 넓게 설정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땅을 사패전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외적으로 아예 뭘 주는 거야? 소유권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조세 수치를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아니 농사를 안 줬는데 어떻게 조세 수치를 줘? 아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그래도 이 고관대작들이 막 불만이 많은 거야. 왜냐면 그 버려진 땅 받아봐야 소용도 없다. 뭐 그거 농사 져서 또 언제 또 제대로 농작물이 나오고 뭐 그러겠냐. 그러고 막 엄청 징징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좀 우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주겠다. 여러분 잘 봐요.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세금을 아예 세금도 안 내게 해주겠다고.
이 면세를 주는 방식이 수조권을 지정하는 방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여기서 생산되는 거의 10분의 1을 어차피 국가에 내야 되잖아. 왜냐면 자신의 민전, 사유지가 됐으니까. 맞잖아.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면세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 10분의 1을 걷어가는 과전,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진 사실은 수조권을 그냥 이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지를 주면서 모두 설정을 해주는 거야. 거기다 과전도 같이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어? 면세 혜택이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런 특별한 지목을 뭐라 그런다? 사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패전은요, 사패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도 사패전이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잖아. 그러니까 사패전을 남발했던 건 아니야. 일부 고관 몇 명한테만 준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패전을 받은 자들이 또는 이제 그것을 아는 자들이 사패전을 사칭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사패를 모칭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땅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야. 사패전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니들은 뭐냐? 네가 소유권자냐? 네가 뭐야? 국가가 나한테 이제 준 거야.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고서는 일반 농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탈취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권문세족들이 엄청나게 대토지를 확대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면세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요. 대리인을 보내서 소지를 관리해. 그래서 이 권문세족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땅이 어떻게 되냐면 하천과 하천을 경계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산맥과 산맥을 경계로 해서 엄청난 규모로 차지하게 되는 거야. 되시죠? 이렇게 전시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관련 사료를 또 하나 봐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사료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건 이제 충렬항 때 거예요. 충렬항. 자, 갑니다. 충렬항 11년 교지를 내려 제한과 제축 등에게 주인 없는 토지를 많이 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고관대작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도 자, 농사임수고 곡식을 중요한 뜻을 여기는데, 그런데 갑니다. 자, 뭐라고요? 이거 나왔네요. 사패를 빙자해서.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기 사패라고 했죠. 근데 사패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득권 세력들이 사패전을 빙자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모칭을 해서 남의 땅을 뺏는다고. 내가 국가로부터 사패전을 받았다 이렇게 해갖고. 자, 갑니다. 그래서 사패를 빙자해서 비록 주인이 있어. 그리고 대장에 올라있는 토지조차도 모두 빼앗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빼앗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땅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겸병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원래 주인이 있었던 땅을 사실은 돌려주도록 해라. 되시죠? 그래서 충렬항 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기관이 있잖아.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하죠. 고려정치사에서. 그래서 이걸 하는 기관을 우리가 뭐라 그래?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은 언제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공민왕 때가 처음이 아니야. 전민변정도감은 몇 번이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실패한다 그랬지?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 성공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야? 공민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민왕 때 신돈을 발탁해서 하는 전민변정도감을 대표로 외우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토지견병, 농장의 확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그 토지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다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의사대부들이 1391년에 자,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요 이제 과전법 시행으로 갈게요. 자, 갑니다. 자, 그대로 받으면 돼. 지금 수조권이 붕괴됐지? 수조권이 무너졌지? 그럼 수조권을 원래 바른 상태로 그대로 돌릴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조권의 환수, 사전개혁이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과전으로 지정했던 모든 것들은, 모든 사전은 전부 제로 상태로 놓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0% 국가로 다 환수시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과전, 사전 이거 하나도 인정 안 해. 그래서 전부 국가로 환수해. 그 다음에 다시 사전을 나누어주는데, 요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이때 원칙이 뭐냐면 경기사전의 원칙이야. 됐죠? 그래서 과전으로 지정하는 건 오직 어디만 지정한다? 경기도만 지정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기사전의 원칙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경기사전의 원칙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근데 지난 시간에 했어. 왜 했더라? 뭐 할 때 했지? 이거 뭐 할 때 했어요? 그렇지. 녹과전 할 때 한 거야. 녹과전이 뭐였더라? 대모항쟁 끝나고
1270년 개경환도하고 나니까 월급 줄 게 없잖아,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원종 때 1271년에 사실은 임기응변으로 잠깐 임시변통으로 시행했던 게 뭐야? 원래 국용의 용도로 쓰던 경기 8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공무원들한테 줬잖아. 그게 뭐라고요? 녹과전. 그래서 녹과전에서 연습했던 걸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시과의 가장 문제는 과전이 정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지방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문란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전은 경기도에 국한시키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왜냐면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경기도에만 국한시킨다. 자, 그래서 전부 몰수하고 경기도를 국한시켜요. 됐죠? 그러면 수조권 끝.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소유권 문제지, 소유권. 자, 그럼 이제 소유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유권 보세요. 자, 소유권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잘 봐요. 소유권은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거야. 두 가지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 이제 그 해포국사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조선의 건국 과정이 되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뭐가 먼저라고요? 1391년에 과전법의 시행이 먼저잖아. 이게 진짜 특이하지. 그래서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1392년에 아니 이게 뭐냐면 조선 건국으로 가잖아. 아니 무슨 놈은 근데 토지제도를 먼저 만들어. 아니 과전법을 먼저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면 나라를 만들고 토지제도를 만들면 되지. 무슨 토지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근데 그런다니까. 근데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려 말에 위화도 회군 이후에 당시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미 무너져버린 전시과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망가져버린 고려라는 왕조를 어떻게 할 거냐. 는 걸 놓고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급진적 개혁을 주장했던 그룹이 뭐야? 혁명파, 사대부고. 그 다음에 비교적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던 그룹이 누구야? 온건파, 사대부잖아. 맞죠? 그런데 원래 혁명파 사대부들은 세수는 세부대에 버려야 되지 않냐. 새로운 왕조 개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혁명파 이렇게 부르잖아. 맞죠? 그러면 온건파 사대부들은 뭐냐면 아니 어찌 신하가 그렇다고 임금을 받고 고려가 잘못된 건 맞아. 그럼 우리가 얘기해서 아니 고려를 바른 상태로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온건파 사대부죠. 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전시과에 대해서도 혁명파 사대부들이 훨씬 더 개혁적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도전인데 원래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은 뭐냐면 모든 토지를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구수전의 원칙에 따라 사실은 국유화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정치사 공부할 때 보면 나와요. 그래서 삼봉 정도전이 사실은 뭐에 되게 관심이 많냐면 주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주례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주희, 남송 때 주자가 얘기했던 주자가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주례라는 건 뭐냐면 주나라의 예법과 법률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예법들. 자, 이런 것들 뭐라 그런다? 주례라 그래. 그러면 주례에 있는 국유화의 개념에 관심이 많았던 게 혁명파 사대부들이야. 그러니까 땅을 다 뺏어서 결국 땅이 개인이 소유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땅은 그냥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소수파였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건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들이 소수파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 제도를 양보하는 거야. 그리고 조선 건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겠다는 거야. 대신에 지금부터 고려라는 배에서는 무조건 내린다야.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거부하면 타협 없다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선 건국이 특이하게 뭐가 먼저 와 있는 거야? 토지제도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과전법하면서 또 얘기할 건데 여러분 과전법이요. 전시과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토지제도가 아니야. 그래서 과전이 이제 전시과랑 공부 끝나고 나면 이 두 개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과전법이라는 건 원래 전시과의 바른 상태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면서 몇 개만 손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만 다르고 상당히 둘이 유사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토지제도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밀고 가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정도전이 생각했던 전부 몰수해서 국유화시키는 걸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책 부담이 너무 큰 거지.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합의하고 이들을 달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새왕조 개창으로 갈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일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소유권 어떻게 되느냐? 가볼게요. 첫 번째. 자, 불법적 소유권이 있죠? 남의 땅을 아까 말했지만 무슨 사펜이 뭐니 그래서 탈취하거나 뭐 고리대를 많이 적용해서 뺐거나 이런 불법적 땅은 사실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불법적 소유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100% 국가로 환수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국유화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갑니다. 합법적 소유권.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었다라고 사실은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땅이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조금만 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불법적 소유권을 국가가 다 환수해서 국유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여기서 농사 짓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과점법을 실시하면서 자영농이 육성되는 거고 농민의 지위가 향상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 말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결론 또 갑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합법적 소유권.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그냥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바로 우리가 과점법 할 건데, 과점법 토지 지급의 원칙이 뭐냐면 전현직 관리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조선이 막 개국되잖아. 그런데 전현직 관리야. 근데 전직 관리를 그대로 쭉 유지하거든,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생각해보면 전현직 관리의 그 전직 관리의 상당수는 뭐겠어? 당연히 건물세족이겠지. 그거 다 인정해주는 거야. 대신에 뭐에서만 내리면, 고려라는 배에서만 내리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몽주처럼 마지막으로 충실은 않겠다. 아, 그러면 타협점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고려라는 배에서는 무조건 내린다.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인정해주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나중에 대토지 사유, 그러니까 농장이 또 확대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하나 만들어요. 그 대안이 뭐냐면, 그래서 15세기에 이게 거의 지켜집니다. 이게 뭐냐면 병작반수는 금지시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병작반수를 금지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토지 사유화를 억제시키겠다는 얘기야. 이 토지 사유화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억제시키겠다고. 여러분 병작반수가 금지가 되면 왜 토지 사유화가 억제되는지는 이해돼? 외우지 말고 뭘 자꾸 외워. 저 좀 보세요. 이해가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되게 많은데 제가 건물을 되게 많이 사. 그래서 제가 건물 한 10개 갖고 있어. 그러면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늘리면 제일 좋은 게 뭐야?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냥 건물이 좋아? 건물 먹어? 그냥 건물 보고 있어? 뭐가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건물에서 누굴 내가 들여? 거기서 뭔가 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 거기서 뭔가 개인 사업하고 싶은 사람을 들일 수 있잖아. 그리고 그들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 그렇지. 건물 사용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잘 봐요. 병작반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제공자가 사실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개념상 노동력의 제공자와 농사를 함께 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생산량의 반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지주가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이 병작반수잖아.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토지를 사유화하는 악의 근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건국 주체들은 뭘 막으려고 했냐면 어차피 소유권 인정하지만 나중에 이게 확대되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토지의 확대, 그러니까 토지 사유화의 확대를 억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병작반수의 금지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내가 내 땅이 있지.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거나 내가 농사 짓기 싫어. 그럼 누군가한테 대여해도 돼. 그건 당신 마음이야. 땅 주인이니까. 근데 뭐가 절대 안 되냐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토지를 대여하지.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생산량에 대해서 일부 걷어가는 이 행위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돼? 농사를 졌죠? 어떤 농민이 졌잖아? 그럼 그 사람이 농사 졌는데 네가 땅 주인인데 왜 가져가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못 걷게 하는 거야? 임대료를 못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주 입장에선 내가 실제로 우리 집의 노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땅을 제외하고서는 토지를 계속 확대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토지를 확대해 봐야 누군가한테 빌려줘 봐야 뭘 못 받으니까.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토지 사유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세기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이게 병작반수고, 근데 나중에 뒤로 지나가면 조선도 이 병작반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유전호제가 성행하게 돼요. 나중에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소유권. 자, 불법적 소유권을 환수해서, 자영농 육성하고, 그 다음에 경작권 보장했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마지막이야. 좀 보세요. 자, 요것만 하시죠. 좀 보세요. 봐봐. 야, 여기 토지도가 재미가 없어. 그죠? 그리고 얘기도 쎄, 솔직히. 그리고 내가 수업을 또 얄팍하게 하냐? 속도 내가 또 엄청 깊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 토지도 재밌다. 변태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갑시다. 그래서 이거 지겨운 거 막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느니 사실 이렇게 그냥 저녁 특강으로 해서 짧게 뭐 1시간 대충 남짓해서 그냥 끊어가는 게 여러분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제가 그냥 끝까지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요 파트만 끝나면 나머지는 그러려니 해. 과정법 별로 안 어려워. 됐죠? 또 과정법에 가서. 아니던데? 그러지 마시고. 자, 근데 하여튼 아니야. 진짜 여기가 제일 어려워. 자, 갑니다. 한 번만 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항상 이 단어를 보거든? 과정법이 실시되면 잘 봐. 농민의 지위가 향상된다. 이 얘기를 해. 그게 뭔 뜻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이제 그건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워. 그러니까 과정법의 실시는 농민의 지위 향상이야. 그냥 농민의 지위가 향상됐다. 그냥 이렇게 외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이야. 여기 마지막 어려운 얘기야. 이거 말고는 됐어. 나머지는 할만해. 자, 해볼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법적 소유권은 전부 국유화를 시켰죠.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뭘 만든 거야? 국유지를 만든 거지. 그 국유지를 뭐라 그런다고?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다 하고 왔잖아. 뭐라 그래? 공전. 맞아요? 그러면 이 공전에다가 자, 이번에 농민들을 경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농민들이 여기 와서 경작을 하죠. 그러면 농민들이 여기서 경작을 하는 뭐가 된다? 경작권자가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공전상에 뭐가 바뀐다? 지대율이 바뀌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전식과상에서 공전상의 지대율과 과전법상에서 공전상의 지대율이 달라. 한 번만 더 갈게요. 전식과상에서 공전상의 지대율이 얼마인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지. 얼마? 4분의 1. 훌륭한데? 되시다? 우리 앞에 다 했던 거잖아? 그래서 개인의 민전에서는 지대율이 얼마? 2분의 1. 병작반소라는 개념으로. 근데 국유지, 공전에서는 얼마? 4분의 1. 그런데 과전법상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4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로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전, 국유지상에서 지대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몇이었다고요? 고려 때는 이게 지대율이 몇이야? 4분의 1이거든? 그런데 이건 고려야. 이건 고려 전식과상이야. 조선은 10분의 1로 맞추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아? 야, 이 지대율이 여러분 그럼 뭐랑 똑같아요? 개인의 사유지인 민전의 소유자들이 국가에 내는 뭐랑 똑같아? 이거 조랑 똑같잖아. 토지세랑 똑같잖아.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민전상의 지대율과 지금 과전법상에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이걸 이렇게 맞춘 거야. 그래서 지대율과 민전상의 조가 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자영농이 육성되고 왜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그 수도권에 사실은 주택 공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수도권에서 계속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번에 전세 만기가 됐는데 예를 들어 집주인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 전세금을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할 때 1억을 올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귀를 의심했어.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뭐 다시 계약하는데 얼마 이러면서 장난이냐? 그랬더니 1억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얘기했죠. 제가 나갈게요. 근데 병원이나 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끝낸 거야. 나가겠다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내가 또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동산 내려가서 깜짝 놀란 거야. 갔더니 이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너무 몰랐던 거야. 정말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오른 거야. 그래서 진짜 막 1억씩 오른 거야.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막 정말 이렇게 오른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하게 부른 게 아니야. 보니까 딴 데 가보니까 막 1억 5천도 오르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이 수도권 무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 공급, 그러니까 여기 대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주거 상황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뭘 했냐면 누가 나서냐면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가 나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다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이걸 그냥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사실은 주택이 필요한 예를 들어 30세 이상 뭐 예를 들어 가장이다. 만약에 또 자녀가 있다. 그럼 뭐 더 가산점도 주고 그래서 이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사실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런 아파트가 있거든. 들어봤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임대 아파트라 그래요. 그럼 잘 봐.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면 편하냐면 별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자영농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조선 과전법상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이 농민들은 어차피 자기 땅이 없잖아. 그 민전의 소유자, 민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영농이지만 그래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근데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면 뭐가 되는 거야? 일반 농민은 소작농인 거 아니야. 근데 소작농들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면 생산량의 반을 뺏기지 병작 반수 아니야. 그런데 반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한편으로 뭘 했냐면 병작 반수 금지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주택 공급에 직접 나서는 거야. 아예 공급의 주체로서. 그럼 잘 봐요. 지금 이 공전은 분명히 개인의 민전은 아니지. 토지, 그러니까 주체는, 소유의 주체는 지금 국가잖아. 그런데 실제로 농민을 살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아파트에 예를 들어 전세 사는 사람처럼 아파트의 개인 소유자가 마음대로 전세 대금을 막 올린다든가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국가는.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임대 아파트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제 제공하면 보세요.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주민들이 사실은 그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다시 이걸 뭐 매매 바로 한다든가 이렇게 못 해. 하는 거 맞는데요? 다 불법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못 해. 그래서 소유주는 누구냐면 대한주택공사야. 이해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아파트를 사서 사는 자가 아파트 세입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전세로 괴롭히지도 않고 지금 지대율,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맞춰버렸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의 지위가 뭐가 되는 거야? 자영농의 지위가 똑같아지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물론 다르긴 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비슷해지잖아. 이해돼요? 자, 이게 뭐다? 바로 자영농의 육성, 농민의 지위 향상이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요 말 이해돼? 그러니까 과전법 시행하면 항상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농민의 지위가 향상된다.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외운다고. 근데 왠지는 몰라. 왜 지위가 향상되지? 왜 지위가 향상되냐면 공전상의 지대율을 바꿔서 그래.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제가 다 설명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어려운 거 다 했다 이제. 됐죠? 자, 그럼 다 했다. 자,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과전법의 시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과전법으로 갈게요. 자, 과전법. 자, 이제 근세토지제도야. 자, 그래서 이제 과전법 시행 변화 뭐 이렇게 해서 쭉쭉 할 건데 요거 하고 오늘 끝내시죠. 자, 그런데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근현사 파트에 있는 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랑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얘기가 좀 정리정돈이 돼. 그 다음에 과전법에 대한 중요한 사료도 제가 봐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볼게요. 되셨죠? 네. 그럼 과전법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과전법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사항. 자, 고려? 말이야. 조선 건국하고 토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생뚱맞지? 뭐라고요? 고려 말이라고요. 1391년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전현직 관리에게 어떻게 지급한다고요? 경기도에 한해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야. 뭐라고요? 경기사전의 원칙.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인재 수치 외우는 거야. 수치. 이거 기출문제 2번 나왔어. 한 번만 더 갈게요. 전식과상에서 수치를 외우잖아? 그럼 거의 변태야. 그런데 과전법은 보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에 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일품을 기준으로 최고 150결에서 종구품을 기준으로 해서 10결입니다. 그래서 과전법은 수치를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냥 지금 외우시죠. 저도 외우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 외울 걸 외우고 가야 돼. 자, 갑니다. 과전법의 지급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150결에서 10결. 자, 어떻게 된다고요? 150결에서 10결. 자, 반납의 원칙입니다. 자, 죽거나 이것도 앞에서 했다. 자, 뭐라고요? 죽거나 반역을 하면. 기억나세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전식과상에서 반납의 원칙은 뭐였죠?
그렇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자, 그런데 조선의 과전법 뭐예요? 죽거나 반역을 하면.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정하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 수신전과 휴량전은 제가 이거 사료로도 보여드릴 건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료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글보다 사료가 더 중요해. 사료로 나오지, 수신전과 휴량전이 보이지, 그럼 보이는 순간 무조건 과전이야. 왜 그러냐면, 수신전과 휴량전은 전식과 상에는 이런 토지의 지목이 없어. 그리고 직전법 때 이거부터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수신전과 휴량전은 오직 언제만 존재하는 거야? 과전법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수신전과 휴량전이 뭐의 대표야? 과전의 대표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신전. 공신전은 뭐 공신한테 주는 거니까 여기만 예외적으로 뭐로 허용한다? 세습으로 허용합니다. 자, 잠시 후에 원사료를 직접 봐드릴게요. 자, 원사료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수신. 그럼 뜻이 뭐가 되는 거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러면 믿음을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가 제 남편이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남편과의 믿음을 지키면서 혼자 막 밤마다 은장도 휘두르면서 혼자 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남편과 의리를 지키는 건 좋은데 나는 뭐가 안 돼? 예, 경제생활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경제생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수신전이라 그래. 그대로 또 읽어볼게요. 휼자는 도와줄 휼자고요. 양자는 양육할 양자예요. 한 번만 더. 그럼 느낌 왔어? 뭘 도와주는 거야? 양육을 도와주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누구도 없는 거야. 엄마도 없나 보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예 뭐가 없어진 거야? 부모님이 없어졌어. 그런데 자손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유약해. 좀 이따 원사를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혼자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주었던 토지를 누구한테 내린다? 자녀에게 내려줘요. 이걸 뭐라 그런다?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보면요. 여러분 약간 무슨 느낌이 나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려 전식과상으로 말하면 약간은 구분전과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게 무슨 느낌이야? 사회? 그렇지. 보장제도 같은 느낌이잖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원사료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사료 한번 보실래요? 사료 먼저 봐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공양왕 3년에 도평사사가 글을 올려. 그러니까 공양왕이니 도평사사니 그래서 무조건 고려의 제도로 생각하면 안 돼. 과전이 고려 말이야. 계속 얘기하는데. 과전을 지급하는 범을 새로 만들어서 요청하니 왕이 따랐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뭐라고요? 과전을 설치해서 사대부를 우대한대. 끝. 자, 요 문장을 한번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이게 경기사전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서는 공무원한테 주는 과전은 오직 어디만 설정한다? 경기. 여기까지 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무릇 경성에 거주하는 왕실을 시위하는 직위의 고하를 따라 과전을 받는다. 자, 이렇게 그냥 통과. 자, 토지를 받은 자가, 자, 이제 중요합니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식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수신을 해. 그래서 그 부인이 자식과 함께 재가를 하지 않고 혼자 계속 살아.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 남편에게 주었던 과전을 100% 다 내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원사료를 똑바로 한번 봐두시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기억날 수도 있어. 봐봐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엔 또 경우가 달라. 이번에는 부인은 남았는데 잘 봐요. 자식이 없어. 그리고 혼자 수신하는 거야. 혼자 가보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주었던 과전을 100% 내리는 건 아니고 뭐만 내리는 거야? 반만 내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2분의 1만. 여기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위에 글, 요걸 이제 세 글자로 바꾸면 얘가 뭐야? 수신전이네. 그리고 실제 수신전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구나. 이해됐어요? 여기가 된 거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어. 그런데 그 자손이 유약해. 그러면 뭐라고 해서? 휴량전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단
20세 성인이 되면 다시 국가에 반납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게 과전을 사실은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사료나 선지에 수신과 휴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오직 뭐밖에 없어? 오직 과전밖에 없어. 이해되셨죠? 이건 직접법 넘어가면서 바로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자, 다시 원래 과전으로 옵니다. 자, 과제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직전 갈게요. 자, 직전법은요. 자, 세조가 실시해요. 세조가 실시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야. 현직관리에게만 됐어요? 누가 날아간 거야? 앞에 있는 전직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해서 이게 느낌 뭐랑 비슷해? 그렇지. 앞에 문종 때 경정요식가랑 비슷하죠? 그래서 경정요식가 때 뭐야? 공무원 연금 없앤 거 아니야. 그래서 전직을 날렸지? 맞죠? 비슷한 느낌이네. 그러면 이유는 뭐겠어? 경정요식가랑 똑같겠네. 맞죠? 이거 뭐라고요? 지급할 토지가 없어. 지급할 토지 부족 현상이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조는 현직자들에게만 과전을 주는 거야. 그럼 누가 다 날아가는 거야? 전직 관리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교과서적 이유는 이거야. 지급 토지가 부족한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또 지급 토지는 왜 부족했겠어? 사실 이게 조선 전기부터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냐면 경기도에 국한시켰거든. 여기 좀 한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조는 그러니까 수양은 조선왕조 500년 가장 뜨거운 감자야. 그러니까 현대사로 말하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약간 박정희 같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의견이 탁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세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 사대부들이 세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부국과 강병을 이룬. 그러니까 세조는 사실은 거의 군사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전기 군 시스템을 누가 다 만드는 거야. 전부 세조잖아. 중앙군제를 뭐라 그래? 5위. 누구야? 세조. 지방 방어 시스템을 뭐라 그래? 진관체제. 누구야? 세조. 맞아요? 그 다음에 군동원 체제. 그건 뭐라 그래? 보법. 보법 누구예요? 세조. 되셨죠? 다 세조잖아. 그리고 실제로 북방개척도 많이 하고 세조가. 그래서 예를 들어 세조를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요. 왜냐하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순탄치 않았잖아. 사실은 조카를 몰아내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잔탈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왕 만드는데 사실은 기여했던 소위 말하는 자기 새끼들, 자기 패밀리들을 너무 많이 챙겨. 그래서 원래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러니까 조선의 고관들을 당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사품 3개 이상. 그러니까 문광기준 통정대부, 무광기준 절충장군 이상. 그런데 사실 이 당상관의 숫자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보통 30에서 40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고관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월급도 많이 나가야 되고 국가의 재정 압박도 있고 고관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조선은 굉장히 시스템화된 사회야. 그래서 너무 많은 고관을 만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됐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당상관의 숫자가 100명에 육박했던 시기가 한 번 있어요. 그게 연산군도 아니고 광해군도 아니고 세조 때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상관이 많냐면 정말 엄청나게 자기 왕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을 다 챙기는 거야 진짜. 진짜 의리의 사나이죠. 그게 세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적인 압박이 큰 거예요. 됐죠? 이게 하나야. 두 번째. 교과서에 명시한 데 있는 행간의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행간의 의미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세조가 즉위하고 나면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거든. 아무 말 없이 퇴직해. 느낌 와? 눈치로. 느낌 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정한 군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박팽령 하위지 성산문처럼 저렇게 사육신이 돼서 그래서 사육신묘에 묻히고 내가 그렇게 못해. 나는 심장 약해서 그렇게 못해. 그런데 내가 더럽게 관직 생활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 정말 출근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걸 세조가 알거든. 그런데 퇴직해도 좀 어느 정도 괜찮거든? 왜? 뭐가 나오니까? 연금이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세조가 이게 사실은 정치적 의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밑에서 나를 정확하게 군주로 인정하는 놈들만 내가 월급을 주겠다. 연금을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내가 연금은 다 없애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조가 어떻게 하냐면 직전법을 시행해요. 그래서 전직관리들에 대한 연금은 싹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 생활보호 대책으로 수신정과 휴린정, 이제 휴양정 같은 걸 줘서, 자, 여러 가지 뭐 생활을 또 보존을 해줬잖아.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주 횡포가 심해지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느낌만. 과전법은 이렇게 갈 거야. 과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정부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요. 그런데 제도를 바꿀 때마다 과전법 뭐가 생기냐면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사회학에서 풍선효과가 뭐죠? 풍선효과 뭐야?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지? 어떤 특정한 부분이 푹 튀어나오잖아?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걔는 사실은 걔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을 하고 좀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툭 튀어났다고 해서 야, 너 왜 났냐? 그리고 밀어넣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밀어넣으면 어디가 나오는 거야? 어딘가 다른 데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풍선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과전법은 뭔가 제도를 바꾸는데 계속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야. 잘 봐. 국가재정의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명분으로 공무원 연금을 없앴죠. 그랬더니 또 하나의 풍선효과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전주의 횡포가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자의 횡포가 심해진다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한 번만 더. 무슨 말이냐면 전주의 수도권 행사가 제한을 받았잖아. 현직에 있을 때만이잖아. 제가 관리등용제도 나중에 가면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조선의 4대부들이 과거에 합격해서 종구품에 등용될 때까지 평균 수험기간이 몇 년인지 알아? 25년에서 30년이야. 그러니까 25년에서 30년 동안 과거시험 준비, 여러분 수험기간 몇 년이야? 제 장난, 홍장만, 맹장만. 이거 25년 했다고. 그래서 9급 공무원 된 거야. 평균 경쟁률이, 그러니까 신년식 기준으로 3년마다 33명 뽑잖아요, 문과. 평균 응시자 숫자가 64,000명이야. 여러분 경쟁률 몇 대 몇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학 같은 거 보시면 집은 막 무너져가, 막 비가 새. 옆에 부인이 막 싹바느질하고 막 호롱불 밑에서. 근데 남편이란 인간이 그 옆에서 책 보고 있어. 맹자만 이렇게. 그 옆에서 보면 가슴이 무너지죠? 무슨 저런 인간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대부들 진짜 많았어.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100분 보는 게 아니야. 140분 보는 게 아니야. 도시락을 2개 사갖고 들어가요. 아침에 시험이 시작되면 중간에 점심 주먹밥 까먹고요. 마지막에 저녁 중밥 까면서 해지면서 시험이 끝나요. 그래서 보통 식사도 2끼 정도 준비하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평균 합격자의 정답지의 길이가 평균 길이가 18m 정도 돼요. 16m에서 18m야. 그 정답지를 쭉 종이를 이으면. 정말 피 튀긴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보고 나오면 진짜 몸무게 쫙 빠지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시험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무슨 뭐 월급을 받는 줄 알아? 엄청나게 많은 녹봉을 받는 줄 알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내가 이 나라의 녹을 받고 이 나라의 많은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이해돼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돼. 왜? 대한민국 나 책임질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조가 뭐라고 발표하는 거야? 아닌데? 이렇게 발표한 거야. 그래서 뭘 싹 없앤 거야? 연금 싹 없앤 거야? 근데 뭐도 없앴어? 수준유치는 다 없앴어. 그럼 잘 봐요. 제가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노후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에 가면 여우 같은 부인도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다니까. 근데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내 새끼들은 국가가 나 몰라라고 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으로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우리 애들이랑 가끔씩 주말에 뭐 놀러 다니고 뭐 이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만약에 내일이라도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면, 내일이라도 잘리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노후 대비는 없는 거야. 이해돼요? 이제부터 공무원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지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전주의 횡포. 이제 본격적인 과다 수치가 시작될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또 하나의 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야. 어차피 국가가 날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 그러면 나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10분의 1, 10분의 1 걷어갖고는 지금 생활은 되는데 노후 대비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 10분의 1세를 걷어야 돼요. 근데 10분의 1 걷어도 되겠어? 노후 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힘쓸 수 있을 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땡겨야지. 이래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힘 되는 데까지 땡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 농민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왜 이러세요? 막 그럴 거 아니야. 맞죠? 뭘 왜 이러긴 왜 이래? 뭘 왜 이러긴 왜 이래? 이래요? 그러면 그냥 당하나요?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이야. 그런데 농민 따위가 나랑 붙어서 이길 것 같아? 금액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다 수치죠. 그런데 실제로 나도 사람이니까 가면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잖아. 뭐 이분이 막 울어. 그래서 막 울어. 그래서 보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 옷 봤더니 옷도 이상해, 옷도 이상해.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가족 사진을 갖고 왔어. 마음이 약해질 때 가족 사진 꺼내는 거야. 그러면 집에서 내가 더 많이 뜯어갈 걸 기다리는 우리 가족을 생각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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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근데 땡기는 거야. 이게 뭐예요? 과다수치. 농민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 전주와 정객이 만나는데 정객, 농민들이 전주한테 피해를 당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자,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정부가 관이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농민한테요. 전객들한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받은 것의 일정 액수를 관이 지급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관리에게요. 자, 누구에게요? 전주에게요. 이해돼요?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지금 나 같은 나쁜 관리랑 여기 있는 선량한 힘없는 농민이 만났을 때 농민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뭘 해주면 돼? 저 같은 관리가 이 농민을 만날 수 없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가서 이 농민한테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받죠. 그러면 수조권자가 나잖아. 그러면 받은 10분의 1을 나한테 전달하면 되지. 그러면 제가 직접 수치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한테 10분의 20분의 3을 뜯어낼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정부가 차단을 했잖아. 날 못 만나게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성종 때 관수 관급이야.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한 번만 더. 그런데 여러분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근데 대신에 직접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답헌의 방식과 지급과 수치 방식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요거는 계속 유효한 거지.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방관청에서 나서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생산량을 조사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이걸 뭐라 그랬더라? 답펌. 그 다음에 봐봐. 그러면 이제 조사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뭐야? 농민한테 수치. 그 다음에 전주 수조권자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3번 뭐라고요? 지급. 이건 쓸 필요도 없네. 지급. 이걸 관청이 하는 거야, 직접. 그래서 잘 보세요. 관수관급을 뭐라 그러냐면 직전법 하에서 수조권의 대행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전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수조권은 수조권자가 직접 하는데 지금 방식은 정부가 대신 행해 주는 거지. 왜? 이런 농민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 지배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모든 얘기는 무슨 얘기였으니까? 그렇지. 수조권 얘기였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 지배권은 뭘 얘기하는 거야? 수조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해됐죠? 별거 없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정부가 약간 모순에 빠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플레이예요? 여러분, 수조권 왜 지정했더라? 아니, 과전 설정을 왜 했더라? 아니, 행정상으로 엄청 복잡해. 왜냐면 10분의 1 그 10을 다 조사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1을 걷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관리들한테 또 다 나눠줘야 되잖아. 행정적으로 엄청 복잡스럽지?
그런데 이걸 과전 설정이라고 하는 수조권의 지급이라는 걸 통해서 행정을 굉장히 간소화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관수관급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또 모순에 빠진 거죠. 무슨 모순이야? 행정적으로 하나도 안 편하잖아. 왜냐하면 직접 답변도 다 해야 되지. 엄청나게 지방 공무원들 동원해서 거기다가 수치도 다 해야지. 지급도 다 해야지. 엄청나게 복잡하지. 그럼 그럴 바에 수조권을 왜 줘? 아니 수조권 지급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는데 직접 다 하고 있잖아. 이럴 바에야 수조권을 뭐 하려고 주냐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변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끝. 이게 뭐냐면 현물 녹봉제예요. 16세기 중엽 이후 여러분 이걸 예전에는 명종이라 그랬거든요. 명종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개정항국사가 싹 이렇게 다 바뀌었어. 개정항국사. 그러니까 명종 이후라고 요즘엔 얘기 안 해요. 그냥 16세기 중엽 이후. 여기까지 됐죠?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요거 이제 오늘 수업 끝이에요.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직전법을 없애는 거야. 잘 보세요. 직전법을 없앤다는 얘기는 잘 봐. 수조권 지급 제도가 없어지는 거야. 똑같은 말로 또 써볼게요. 그러면 이 말은 뭐랑도 똑같은 말이냐면 뭐의 폐지라고요? 전주 전객제의 폐지야. 이거랑도 똑같은 말이죠. 이게 여기 세 단어가 전부 똑같은 말이잖아. 직전법의 폐지, 수조권 지급제도의 소멸, 그 다음에 전주전객제 폐지. 전부 똑같은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을 설정을 안 하고 정부가 농민들한테 걷고 그 다음에 액수를 정해놓고 그냥 월급을 주는 거야. 실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녹봉을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은 또 문제가 뭐냐면 양반 관료들이 이번에는 또 하나의 마지막 풍선 효과가 생겨. 토지 소유욕을 자극받는 거야. 이 말은 이해되세요? 이게 마지막 얘기야. 봐봐요. 국가가 그러니까 과전에서 직전으로 관수해서 관수환급 밑으로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토지 지배권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조건 강화되는 거야.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계속 강화시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강화시키는 거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의 개념은 아니고 수조권이지. 그러니까 수조권을 전현직을 안 주고 예를 들어 무슨 뭐 세습도 허용 안 하고 아예 현직만 이렇게 묶거나 또는 수조권을 아예 정부가 직접 행사하거나 수조권자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든가. 그러니까 계속 토지 지배권은 강화되는 거잖아. 수조권 행사는 강화되잖아. 이해돼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풍선 효과가 생겨. 이게 뭐냐면 양반 관료들이 내가 토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 두 가지가 뭐야? 하나가 소유권이고 하나가 뭐가 돼? 하나가 수조권이 되지. 이 말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양반 관료라고 생각해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수도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뭐 노후 대비라거나 뭔가 준비하려고 해도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권리잖아. 남은 거 뭐밖에 없어. 남은 거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소유권의 확대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소유권의 확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농장이 다시 확대되는 거예요. 지주전호제가 급격히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조선 정부는 병작 반소를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말로만 한 거야. 정부가 저걸 막을 의지가 없어.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지주전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과전법의 변천 단계 다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토지제도에 대한 얘기들. 자, 밑에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사료랑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요 사료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한제국 양전 사업, 그다음에 일장용의 토지조 사업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문제를 좀 뽑아올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문제를 풀고 자, 문제를 이제 맞추면서 최종적으로 요거 마무리하고 자, 시즌 1 토지제도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